자, 그럼 오늘도 모시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의 김동관 연구원, 우리에게는 성동관 연구원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연구원님. 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솔직히. 네, 무겁습니다. 진짜.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정말 감동받았던 게 우리 네네. 연구원님께서 오시면서 초콜릿 이미 먹어버렸어요, 저는. 이 초콜릿을. 당 떨어지신다고 또 어떻게 챙겨주는. 네. 목소리는 성시경, 네. 마인드는 예전에 김정은의 초콜릿 그런 것처럼 달달합니다. 뭔지 기억나? 예, 기억났어요. 방금 기억났습니다. 윤도현의 네. 러브레터, 네. 김정은의 초콜릿, 유희열의 스케치북 요 라인이죠. 네, 너무나 잘 어울리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들도 초콜릿 한씩 다 드셔보시면은 그래도 당이 쫙 들어가니까 좀 낫긴 하네요. 저도 뭐 마음이 싹 녹아내리는. 약간, 녹아내려요. 부정적인 기운이 싹 녹아내리는.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연구원님도 지금 이제 상황이 쉽지 않은 거에 동의를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연구원님과 함께 어떤 점을 또 다른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부터 스타트로 끊어볼까요? 먼저. 네, 뭐 안 좋은 소식부터 전할 수밖에 없는 아유, 상황이겠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네. 네. 뭐 먼저 이제 지난주 증시 흐름을 보시면요,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5%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고, 네. 지금 연초 대비해서는 뭐 거의 나스닥은 27%, 음. S&P는 뭐 18%. 그러니까 네. 오늘장까지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이렇게 테크니컬리 하게는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뭐 많은 분들께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기대했던 그 피크아웃이라는 굉장히 기대를 했던 단어가 무색하게 만큼 이제 헤드라인 CPI가 지금 예상치가 8.3%였는데 8.6%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5.9%를 전망을 했지만 네. 6%로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에 이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다행이라고 한다면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지금 6.2%에서 6%로 이렇게 하락을 한 점은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이 헤드라인 CPI가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힘든 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뭐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지금 뭐 중국 봉쇄도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잡히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전쟁도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네,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줄줄이 계속해서 뭐 엮어 나가는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디테일하게 해보면, 네. 이제 이 CPI를 비교를 할 때 이제 탄력적인 CPI 그리고 비탄력적인 CPI가 있습니다. 탄력적 CPI, 네. 비탄력적 CPI. 네. 어떤 이제 의미일까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오늘 자료를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네. 연구원님이.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격 변동이 굉장히 잦은 그런 그렇죠. CPI를 말하는 것이고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연료라든지 렌탈비라든지 과일 가격, 뭐 중고차 가격 등이 있고, 이제 비탄력적인 부분들이 이제 뭐 주류라든지 가구, 뭐 자동차 유지 수리 비용, 의료비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이 탄력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보시면 많이 꺾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네. 비탄력적인 소비 물가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비탄력적, 이 스티키한 CPI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가격, 그리고 주택 렌탈 가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수요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그리고 개인들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소비자들의 구매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대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던 지금 이 CPI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실입니다. 어쩔 수 네. 없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이벤트들이 꽤 있죠. 오늘장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네. 네, 지금 이제 뭐 전월 대비해서 이제 0.8%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전망치가
저번 달보다는 더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네, 이제 6월 FOMC 회의가 이제 오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여기서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75bp를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빅 스텝에 관련된 50bp는 뭐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고 또 금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PI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 뭐 압도적으로 뭐 7.5보다는 0. 그러니까 0.75보다는 0.5로 일단 간다라는 의견이 이제 전반적으로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 CPI 나오고 나서 0.75를 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한 23%. 그 정도까지 그 전에는 뭐 5%? 뭐 이렇게 되게 3%대였나? 되게 낮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 0.75 자이언트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런 퍼센테이지가. 여기 진짜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일단은 50bp 75bp 관련해서는 50bp가 더 시장 상황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도 시장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연말까지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 금리가 형성이 될 것이냐라는 측면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보면 2.5에서 2.75% 정도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될 맞아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 네. 부분을 오늘 보니까 3.25에서 3.5%까지로 상승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연말까지. 네, 연말까지 나타난 부분도 있고 뭐 네. 이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3.2%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미 연준이 뭐 그리고 미 정부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잡을 것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그런 금리를 올리는 것이 지금 미 정부, 미국의 성패를 좌우하는 수준인가를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네.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제 다시 갑자기 1940년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40년대. 네, 4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 1930년대에서 지금까지를 보시면 1940년대 그리고 1970년대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네. 네. 저희는 이제 1970년대보다는 1940년대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점이 있었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첫 방송 출연했을 때도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네. 바로 이제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1940년대 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을 하고 그때 당시 미국의 정부 부채가 120%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138%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느냐를 보시면 2% 정도 내외를 지금 가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실 수가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2%대. 네,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단순 계산을 했을 때 미국에서 정부가 파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1940년대와 마찬가지인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연말까지 3% 이상의 금리 인상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부채 비율이 70%가 안 됩니다. 네. 그래요? 네. 중국.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나라에서 다 양적 완화를 했을 경우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음.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전 음. 세계에서. 그만큼 중국이 정말 무서운 나라고요. 정말 대단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임에는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더 보시면은 1940년대 이때 당시에 보시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하는 추이를 보는데 2%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 계속해서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정부 부채를 계속해서 줄여야 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1994년도 때 부채 비율이 65%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이.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평균이 7%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채 비율이 이제 만약에 미국이 140%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역산으로 계산을 해보면 국채 금리가 이의 절반인 3.25에서 3.5% 수준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75bp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형성되어 있고 연말까지 3%가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되거나 그만큼 기업들의 여력이 낮아지 주식의 가격도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력도 낮아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수준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는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거나 또는 멈추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저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냐 안 높냐를 계속해서 저희는 강조를 드릴 수밖에 예, 없는 예.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관심도 많이 있으실 네. 수밖에 없고 모든 즉, 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친숙한 지금 네, 현 네.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약한 체력을 가진 국가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그런 경제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는 네. 국가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음. 판단이 들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지금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가 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시장 투자하고 있는 그 국가의 시장에 대한 체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계속해서 가늠을 해봐야 된다라고 네.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이제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한 2, 3주 전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됐었을 때 주목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재고 자산 네.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됐던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재고 자산 관련해서 네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가장 이제 세계 리테일러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월마트 그리고 코스트코 다음에 타겟이 이제 굉장히 큰 기업들인데 네. 지금 이 두 기업들의 재고 자산이 전년 대비해서 43%, 32%가 오르면서 2010년 이후에 가장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고 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경기 침체로 간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지금의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인가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소매업 전체 재고를 이제 매출 비율로 나눴을 때 보면은 지금 매출 재고 비율이 1.16%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990년대 이후부터 이제 가장 적은 그런 재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저희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로 가기에는 소비 여력이 살아 있고 재고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하나 더 차트를 살펴보시면 전체 사업에서 보았을 때 매출 대비해서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를 보면은 지금 1.27배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역대 최저치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재고율로 단순히 이 부분을 지금 당장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뭐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같이 그런 전체 리테일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경기 침체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재고 비율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재고 대비 매출 비율이 튈 때 위기가 이게 오는 거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네. 위치에 있다라고 네.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아직은 이제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역사적으로 쭉 봐도 엄청 낮은 수치네요. 지금 쭉 굉장히 보더라도. 낮은 수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유가 관련된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내가 1,000원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유가 관련된 소비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4.5%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 평균적으로 6% 정도였는데 4.5%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 소비자들이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네. 재고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도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고 있고 음. 아직까지는 체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미국 증시가 아닌 미국의 경제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봤을 네. 때 네.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도 이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좌측에 보시면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의 자산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소비자들의 심리는 지금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리 다운돼 지수는 있는. 엄청 떨어졌다고 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음. 보조 자료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네. 그와 반대로 지금 이 펀드 매니저들의 포지션을 보시면은 주식 비중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심리 지수와 동행을 하면서 쭉 떨어졌으면은 정말로 많은 이제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도 주식에 대한 주식 비중을 완전히 줄일 텐데 네. 이제 지금 현재 65%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 지금 기업들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가계의 금융자산 중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저번 분기에 역대 최고치였던 38%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 분기에는 36.4%로 방어를 잘했네. 네, 또? 크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지금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다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은 그만큼 거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색 음영 처리된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인데 보시면은 경기 침체 구간 때 다 굉장히 많은 가게에서 주식 비중을 늘렸던 그 기간에 그 주식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주식 비중이 낮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양갈래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시장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 펀드 매니저 자산 비중이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한 65% 이상 갖고 있다는 게 네, 이 와중에도 어쨌든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투자할 곳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신 뭐 것처럼. 저희가 좋아하는 뭐 그런 워런 버핏님 같은 경우에도 주식 비중을 늘렸잖아요. 음. 이제 그런 것들처럼 이제 많은 펀드 매니저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주식 비중이 아직까지는 많은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근데 겁니다. 이게 네. 이번에는 그 굉장히 격차가 심하게 발생을 하네요.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랑 이 펀드 매니저 비중이 좀 동행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맞습니다. 그러네. 2022년만 소비자 심리는 확 꺾였는데 펀드 매니저 비중은 이게 많이 안 꺾인 모습을 되게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닷컴 버블 때와도 지금 많이들 비교를 하시면서 굉장히 네네.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시지만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신기술들이 발생되는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기술력들을 이끌고 가는 선도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다 굵직굵직한 기업들이고요. 캐시플로우도 굉장히 튼튼하고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튼튼한 기업들이 대부분 이끌고 있다라는 측면이 네. 닷컴 버블 때와는 전혀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털을 보고 아마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가게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좌측 걸 보시면 시총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S&P 내에서 어느 정도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네. 파란색 선입니다. 자. 이 파란색 선이 지금 역대 최저치입니다. 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정말로 경기 침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공매도 비중이 당연히 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지금 회색 음영 처리된 경기 침체 구간에서도 보시다시피 네, 경기 침체로 간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역대 최저치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지금 풋옵션과 콜옵션을 볼 수가 있는데 콜옵션 즉 이제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베팅하는 그런 그룹들의 비중이 굉장히 2020년부터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풋옵션보다는 여전히 높아요. 그래도 네, 그래도 여전히 높습니다. 이제 지금 도이체뱅크의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인데 네. 사실상 지금 하우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뭐 네. JP 모건이건, 네, 모건 스탠리건, 도이체뱅크건 이런 메이저 증권사들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도
다 의견이 분분하고 저희 유안타증권도 그렇고 모든 증권사에서도 보시면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도이체방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자료들을 보았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네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장단기 금리 차를 또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역전이 장중에 한번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금리 차 같은 경우는 역전도 되면서 네. 아 정말 큰일 난 것이 아니냐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무서워요. 제가 사지가 발발 떨립니다. 네 사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장단기 금리 차라는 단어 자체도 많이 안 들어보셨었던 부분인데 이제 올해 들어들면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게 챙겨보시는 그런 수치가 됐을 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네. 장단기 역전 현상에 대해서 10년 마이너스 2년만 보시지 마시고 네. 늘 강조드리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 3개월. 네, 요 장단기 연준에도 금리 차도 요거 되게 요거를 더 집중한다고 얘기해. 네 그렇습니다. 잖아요. 이 3개월 10년 만에 3개월 장단기 금리차를 계속해서 동시에 봐라라고 이제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여러 개 남아 있는 부분에서 이제 일드 커브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당연히 시장은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를 꼭꼭 챙겨 보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오늘까지 반영된 수치인가요?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입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네요. 수치가. 떨어졌겠죠 아마 네, 확인 안 해봤는데 근데 이제 뭐 0으로 내려가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금 룸이 남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역전 현상이 충분히 다 일어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수익률 곡선을 보았을 때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 미 연준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시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는 그런 해석인데 2.6%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이런 일드 커브를 보았을 때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2.6%다. 즉 굉장히 낮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제 금리 차를 볼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정크본드와 A 등급의 이런 채권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와, 요건 좀 어려운데요. 네, 이제 정크본드라고 하는 것은 즉 굉장히 부채 비율도 높고 굉장히 이제 이런 크레딧, 그러니까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죠. 네. 이제 이렇게 어려워진 장일수록 당연히 이런 재무 건전성이 약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험성이 늘어나니까 네. 당연히 수익률도 더 높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하이 네. 리스크, 하이 리턴.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정크본드와 A 등급의 채권 수익률의 스프레드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정크본드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경기 침체 구간에는 다 이러한 스프레드가 굉장히 커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안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2020년 때도 보시면은 거의 뭐 7에서 7% 정도 내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2016년에도 7% 정도, 그리고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사이에도 7% 정도 갔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아직은 4% 미만 내외로 이 스프레드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격차가 벌어져 있지 않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기 체력이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3% 보면 이 패드 그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해서 이 4% 구간대에서 다시 이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네모 박스 친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내려가야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그렇죠. 만약에 7%까지 만약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또 하락세가 예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7%까지 올라간다는 경우는 이제 네. 그런 체력이 약한 재무 건전성이 약한 기업들은 거의 뭐 파산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크본드의 그런 재무 건전성이 약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위험성에 대한 나에게 수익률을 얼마나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이 크게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오히려.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 더 가기보다는 좀 꺾일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꺾일지 안 꺾일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겠죠. 아무도 알 수 알 수 없죠. 없어. 그렇지만 저희가 보았을 때는 음. 체력적인 측면에서 미국 경기의 체력이 굉장히 네. 아직까지 탄탄하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계속 갈까라고 했을 때는 좀 그렇지
많은 부분이 더 확률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요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네네. 그래도 좀 위안이 되고 조금 믿음직한 게 미국의 체력을 우리가 좀 믿고 가본다면은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봤는데,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연구원님께서 이런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섹터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안 좋은 이제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가 있다면은 어떤 게 좀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좀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 회로가 아니라 팩트적인 부분에서 네. 기업들의 실적을 주목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어쩔 수 기업들의 없어요. 실적을. 네. 실적을.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크본드라고 해서 정크본드는 즉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자료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네네. 네. 미국의 S&P 500 이번 1분기에서 77%의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EPS를 발표를 했고요. 매출도 네. 매출도 상회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2020년도에 S&P 500의 매출 증가율이 10%가 넘고요. 네. EPS 증가율도 10%가 넘는다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음. 두 자릿수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런 힘든 장에서도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가는 반드시 실적에 선행을 한다라는 게 미 증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음. 이제 미 정부에서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미 나왔던 부분이 이제 뭐 그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미 한번 나왔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부분 중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대해서도 방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네. 사실 이제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렇죠. 그거는 뭐.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저희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겠지만 말 한마디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고 저희는 여전히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당장 네. 다른 거는 우리가 진짜 제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예상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거는 실적들을 주목해 가지고 어떤 게 괜찮나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이 사우디 가가지고 네네. 좀 잘 풀어주면 괜찮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송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의 문제는 사실 어떤 펀디멘탈에 너무 집중이 안 된 모습 같고 말씀대로 정말 어떠한 이슈에 너무 매몰돼서 사실 진짜 이게 우리가 방송 전에도 조금 얘기를 나누셨지만은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에서 바로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유가가 가장 민감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왔어요 이제 한번 뭐 할 해주시죠. 거예요? 누구 할 거예요? 저 빈살만 하겠습니다. 살만 할 거예요? 바이든 자 들어옵니다. 네, 네. 내가 계속 욕했어. 네. 욕하다가 이제 만난 거예요. 아이고 쌀만 아유 속 많이 상했지. 오히려 반기는 거죠. 오 바이든. 아니 어떻게? 증산 좀 WTI down? 다운 가야지. Want? I want. Okay, go down. Fast go down. 빨리 오늘부터 판다고? Today. today. From Let's today. go. Yeah, let's go. 쌀만. go. 이거 성격 시원시원하네 우리 쌀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런 느낌으로. 식으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네.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그 기대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어떻게 네, 바이든 뭐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주식이란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이제 음모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은 뭔가 좀 이제 큰 자금의 설계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FOMC 회의도 있고 네. 또 금요일 날 아까 일정 보셨다시피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만기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반전될지 모릅니다. 음.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연구원님 말씀대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이다. 저도 그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좀 S&P가 뭐 50% 이상
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 음. 뭐 당연히 좋은 거죠. 음. 자, 그렇게 보시고. 네, OMG님이 늦게 돌았는데 초상집이네요. 아우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장집 회한 사발을 시켜놓고 우리끼리 회 먹으면서 초장에 딱 찍어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저희가 방송 내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우리 연구원님께서 준비해주신 자료인데 요거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또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저희가 또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그거 한번 쭉 보시고 다시 한번 복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녀 작가님 오픈 채팅방 댓글로 큐! 느려. 방심하고 있었어요. 네. 자, 우리 미녀 작가님 올려주실 거예요. 채팅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시고, 주변에도 소문 많이 내주시고, 자료 함께 또 보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또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용관님? 네, 이제 체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근데 뭐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네.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은행권의 은행권? 네, 네. 체력들 간단히만 넘어가면 네. 이제 여신 증가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음. 즉 계속해서 대출적인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하기는 너무나 반대적인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출 계속 그래도 네,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대율 같은 경우에도 62%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전고점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룸이 남아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총 예금 대비해서 총 여신이 얼마나 되느냐로 보았을 때도 93.9%로서 전고점이었던 105%까지 가기에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100이 넘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기 네. 선행 지수로 보았을 때도 경기 침체로 가기에는 미국의 경제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튼튼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알파 전략, 알파 전략. 종목 그리고 업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굉장히 체력이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연구원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 경기 선행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지표를 보여드리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오늘 보니까 OECD 그 선행 지수는 조금 약간 둔화된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바로미터가 되니까 증시에서. 근데 미국은 현재 선행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연구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알파 전략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투자는 약간 어느 쪽을 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쓱 볼 수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좀 집중해서 그래도 하고 있는지 비율을? 일단은 글로벌리하게 투자를 한다, 글로벌리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의 생각은 그 국가의 시총, 그러니까 전 세계 시총 대비 그 국가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냐를 보았을 때 미국이 뭐 60%는 되니까 네. 그 안에서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네네.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저희의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보았을 때는 나스닥 100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 100.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매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나스닥과 S&P 500의 배당률의 네. 증가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나스닥 100의 2007년부터 배당률이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를 보면은 거의 뭐 5배 이상 S&P 500 대비해서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을 이끄는 기업들에 있어서 나스닥 100의 기업들의 배당률 또한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고 당연히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렇죠. 뉴스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 글로벌리하게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는 부분은 뭐 전체 100%가 아니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서학개미 분들께서도 굉장히 나스닥 100 투자를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나스닥 100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이제 지금 저희는 성장주 70, 가치주 30으로 나눠서
계속해서 이 투자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지금 저희가 대략 20% 정도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주가가 좋았느냐를 살펴보시면요. 지금 빨간색이 S&P 500입니다. 빨간색. 네. 빨간색 선이 S&P 500인데 지난주까지 18.6% 연초 대비해서 떨어졌다고 나오는데 네. 그에 대비해서 이제 뭐 가장 높은 54% 이상 상승한 기업이 다초뉴 에너지라는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고 초록색 35% 상승한 것이 진코솔라라는 중국 태양광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7% 상승한 기업이 인페이지 에너지라고 하는 미국 태양광 기업이고요. 3% 상승한 기업이 캐네디안 솔라라고 하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TAN이라고 하는 이 파란색 4.59% 하락한 게 신재생 에너지 ETF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연초 대비해서는 충분히 주가에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여기서 더 강조를 드리는 것은 그 어떤 산업,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할 때는 네. 굉장히 그 나라의 서플라이 체인을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네네. 그게 중국이건 일본이건 한국이건 간에 그 나라에 집중된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태양광의 밸류 체인이 있는데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원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모듈까지 생산이 되는데 지금 중국이 거의 다 대부분을 잡아먹은 상황이에요. 와, 네. 각 섹터 분야별로도 네,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모듈 생산량의 거의 뭐 70%를 차지하는 게 이제 중국이고 탑10 기업 중에 중국이 다 자리를 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이런 중국 기업 특히 신재생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는 절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이렇게 비율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높아요? 뭐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기술이 좋나?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료를 네.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 생산을 하려면 전기료가 굉장히 저렴해야 되는데 네. 네. 중국 정부에서 이미 전기료를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줬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 때도 보셨겠지만 전기료가 낮기 때문에 비트코인 생산도 거기서 제일 많이 했고 이제 이런 중국에서도 패권을 잡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가 가장 실수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멀리 배척했던 부분인데 중국은 그때 오히려 달아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 대한 밸류 체인이 신재생 에너지에서만큼은 정말 엄청나다, 압도적이다. 네. 용건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러시아 리스크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제 유럽도 당연히 이제 에너지를 다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당연히 그 대체 수단은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수단이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직 기존 화석 연료에 비해서 확실하게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에너지를 대체하는 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정화가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솔직히 궁금한 게 제가 태양광을 많이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런 건데 이 태양광 쪽은 에너지 효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풍력과 효율이 예. 지금 20에서 25%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음. 이제 전력 생산량당 그 가격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태양광이 사실 지금 제일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신재생에 비해서 일단 태양광이 그나마 현실적이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신재생 그러니까 에너지 중에서는 가장 그 현실성이 높은 게 태양광. 네,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저렴한 게 태양광인 그렇죠. 건 사실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효율성은 분명히 계속해서 좋아지고는 있지만 네. 그와 관련된 ESS라고 하죠. 네. 태양광 전력을 받고 나서 그걸 어떻게 저장을 해서 그걸 다른 곳에 쓸 수 있게도 해야 되는데 그 네. 부분이 아직은 기술력이 완벽하게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뭐 테슬라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집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당장 뭐 이런 저희가 열려 있는 화석 연료를 안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이미 네. 명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3가지 정책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라고도 그렇죠. 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라고 이제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그쵸. 왜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을 돌려봐도 그 태양광 패널은 여기저기서 많이 지금 설치하고 사용하는 데가 많잖아요. 특히 뭐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음. 이거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이제 사실 이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 효율성이 생각보다는 빨리 안 컸다라는 게 좀 아, 안타까운 부분. 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을 몰랐을까? 왜냐면 유럽이 너무 러시아 에너지를 의존하고 다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런 리스크가 과연 없었는지, 그러니까 알고도 이렇게 지나친 건지,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근본적인 문제가 좀 궁금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뭔가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는 네.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도 이게 당장 막 기술이 그렇지. 급속도로 좋아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 신재생 에너지 빨리빨리 전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러면 뭐 화석연료 필요 없고 러시아 망하죠. 태양광으로 아예 뭐 대체해버리고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되다 보니 원자력도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지는데 풍력도 맞죠? 뭐 지어야 되고 그 에너지 효율도 태양광보다 낮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은 이제 그나마 효율이 좋은데 또 엄청나게 많이 또 깔아야 되고. 맞아요. 네, 아직 말씀하셨다시피 ESS도 아직 뭐 기술력이 아직 완성된 상황이 아니라고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뭐 나쁘지 않으면 뭐예요? 뭐 주식이 올라야지.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양광까지 네.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또 어떤 자료 또 이 자료 또 아직도 엄청 많이 준비해 주셨어. 네, 이제 더 시간이 있네.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 시장이. 네, 지금 어찌됐든 반도체 판매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4월 달에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요. 이번 6월 달에 발표된 올해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다시 한번 기존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전망을 했던 부분에서 6월 달에도 똑같이 이번 연도에는 11% 글로벌하게 매출 증가할 거야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도체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스마트 홈 시장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비 여력이 계속해서 이 부분이 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더 높은 그런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봐야 되겠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 정부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반도체 투자 분야가 중요한데 이번 부분이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는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투자.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우리 용건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네. 신흥국 잔존가치 모델상 매력도 추이를 보니까 한국이 지금 현재 지수에 비해서 적정 지수가 3,200포인트가 나오거든요. 네. 상승 여력이 약 24%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게 목표가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반도체를 강조해 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 강국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적정 지수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이 맞나요? 정확하십니다. 왜냐면은 지금 1위가 대만이잖아요. 예. 네. 네, 대만이나 한국의 특징이 이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지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게 TSMC와 삼성전자, 즉 반도체 기업들이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반도체 지금 인력 부족난이에요.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력을 계속해서 충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R&D 투자, 뭐 설비 투자 역대급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제 매수하기 좋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반도체가 좋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정말 너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게 참 이 펀디멘탈과 올라간 시차가 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도 반도체를 바닥으로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좀 힘을 좀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전 제일 이제 들은 소식 중에 가장 무서웠던 소식이 삼성전자를 제가 또 지금 갖고 있으니까 아 예. 5자도 볼 수 있다 뭐 이러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솔직히 뭐 신용 안 쓰고 네. 현금으로만 갖고 있으면 별로 안 불안하지 않나요? 저 같으면은 계속 돈 벌어서 네. 그냥 계속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이 시장이 떨어질 때 문제가 항상 뭐냐면 저는 신용이 항상 걱정이에요. 아 신용은 그러니까 이제 신용 그렇죠. 쓰시는 분들이 항상 늘 걱정이고. 맞아요. 현금만 위험하죠.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별로 솔직히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왜 불안하냐면 네. 그 제 개인적인 얘기해도 됩니까? 말씀해 이제 보세요. 9월에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 아, 이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항상 있더라고요. 이사를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항상 급한 자금으로 뭘 하려다 보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네. 종종. 예. 거의 이병헌 빙의해가지고 올인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참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은. 좀 끝나고 네. 좀 위로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근데 또 우리 연구원님 근데 제가 잠깐 기사를 봤는데 네. 하이닉스가 약간 수요 둔화 이런 문제로 목표가 하향했다는 그 기사가 좀 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요것만 좀 이것만 듣고 아, 네. 뭐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이라든지 PC 네. 수요는 감소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번 연도 전망치가 그렇게 하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더 마진율이 높은 데이터 네. 센터 음. 그리고 스마트홈 같은 그런 그리고 전기자동차 음. 같은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퀄컴이라든지 TSMC라든지 네. 실적을 다 보시면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HPC라고 하는 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더 마진율도 높지만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좀 이제 기존의 어떤 캐시카우였던 스마트폰이나 PC는 약간 하향선으로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워낙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팔리긴 팔리는데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향후에 고마진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데이터 컴퓨팅이라든지 그다음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이쪽에 마진이 높은 예를 들면 현대차처럼 제네시스가 많이 팔리면 기존의 차가 좀 안 팔리면 수익성이 좋아지듯이 반도체도 역시나 고마진 쪽이 오히려 수요가 더 높고 가격도 세고 하다 보니 이쪽이 더 향후에 수요가 높고 잘 팔린다. 그런 의견이시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중장기적으로는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깔끔하네요. 이야. 알겠습니다. 궁금증 해결? 예, 저도 뭐 그냥 궁금했던 부분이니까. 네. 워낙 반도체 섹터가 이제 산업 구조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뭐 또 시청자분들도 뭐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것들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저 최근에 이제 가장 놀랐던 게 제가 이제 아예 모를 때는 네. 우리 돈돈과 함께하기 전부터 이제 주식을 했지만 그때는 진짜 완전 이게 지식이 막 엄청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알았던 게 저는 삼성전자도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삼성 자동차. 삼성이 자동차를 반도체를 만들지는 자동차 반도체를 네, 자동차 안 반도체 만든다? 안 만든다. 근데 그렇게 아는 분들이 제 주변에 좀 많이 있던데 그게 아예 무식한 건가요? 만들지 않나요?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도체 저는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냐면은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저희가 뭐 3나노, 5나노 이런 얘기 많이 네. 듣잖아요. 이제 고사양일수록 그렇게 낮은 나노를 가져가면서 생산을 하는데 그렇게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나노 이렇게 굉장히 별로 그렇게 고마진이 남지 않는 그런 반도체이기 맞아요. 때문에 TSMC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그런 인류 기업들은 생산을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네, 자율차 맞아요. 할 거예요. 자율차 쪽엔 당연히 그 삼성전자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메모리 반도체. 근데 이제 좀 기존에 이제 단순한 데이터 처리를 하는 맞아요. 20나노나 이런 공정은 이제 네. 다른 기타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해서 납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또 그런 에피소드 한번 쓱 얘기해봤어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연건이가 함께 네. 뭐 정리를 다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지표를 다 보여주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쭉 보여주셨던 지표 아까 오픈 채팅방에 저희가 이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쭉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그래도 믿을 만한 거는 체력이 괜찮다. 미국 여러분들 정말 보통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보고 나서 좀 긍정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투자 방향들도 어느 정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영건님 오늘 이제 우리와 함께 이제 시간이 끝나는데 이후에 또 어디로 가십니까? 네, 회사 복귀해서 또 열심히 자료를 취합해야죠. 회사 복귀로 갑니다. 네. 진짜 쉽지 않은 하루하루죠, 요즘에는. 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항상 연구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닝 라이브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시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연구원 이런 자리 돈돈에서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 다른 데서 못 본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맞습니다. 돈돈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진짜 돈돈 여러분들 지금 매수 타이밍이에요. 네.